그분은 제게 가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숨을 거두고 며칠 뒤 그의 임종을 지킨 젊은 청년이 고인의 친형제들에게 편지 한 통을 적어 내려갑니다. 유산 정리를 알리는 메마르고 딱딱한 문서였어야 할 그 편지에 청년의 도저히 숨길 수 없었던 진심 한 줄이었습니다. 편지를 쓴 청년은 고인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습니다. 반대로 편지를 받아든 진짜 핏줄들은요, 살아생전 이 남자와 돈 문제로 평생을 으르렁대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기묘한 유언 편지의 주인공,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세출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 시린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있는데도 법적인 권리도 가업도 물려받지 못한 채 늘 식탁의 이방인처럼 자랐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기 자식도 없었어요. 오늘 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문 밖에서 서성여야 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끝내 자기만의 사람들을 품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52년 어느 봄날,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빈치에서 사내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명망 높은 집안에서 계약서와 공증을 다루던 지금으로 치면 잘 나가는 25살의 법률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준 어머니는 가난한 농가 출신의 어린 고아 처녀였습니다. 첩은 아니고요. 애초에 집안의 신분 격차가 너무나 까마득해서 정식으로 결혼식조차 올릴 수 없었던 사이였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가문의 격에 맞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어머니 역시 근처의 다른 농부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당시 15세기 유럽에서 이렇게 신분 차이로 태어난 혼외자, 즉 사생아들의 운명은 대부분 뻔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며 외딴 시골에 숨겨서 키우거나 고아원에 버려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조금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친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가문 노트에 또박또박 자랑스럽게 적어두었고, 마을 성당에서 동네 유력 인사들을 불러 번듯하게 세례식까지 치러준 겁니다. 버려지기는커녕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꾸린 친가로 데려와 한 식구로 버젓이 키웠어요.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아버지의 성도 당당히 쓰며 컸으니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따뜻해 보이는 집안에서 아이 앞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국 혼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렌체에서 아버지처럼 명예로운 공증인이 되거나 대학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식 혼인으로 맺어진 온전한 자식이어야만 했습니다. 법으로 아예 입구가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매일 아버지 집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귀염을 받으며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아무리 영리해도 아버지가 사는 저 세계의 문은 평생 열리지 않는구나를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란 겁니다. 쫓겨난 건 아닌데 온전히 내 자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 다들 살갑게 이름은 불러주지만 정작 진짜 가족의 울타리 안에는 온전히 끼워주지 않는 그 묘한 경계선이요.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오래 서 있다 보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바로 관찰이에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니까 어른들의 표정을 읽고 말투의 온도를 살피고 방 안의 미세한 공기 흐름까지 숨죽여 읽어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훗날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수천 장의 노트를 펼쳐보면요. 그 안이 온통 소름 돋을 만큼 집요한 관찰 기록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휘감기는 결, 날아가던 새가 공중에서 날개를 접는 그 찰나의 각도, 나이든 사람의 목덜미에 잡히는 자잘한 주름 하나까지 그는 눈앞의 세상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뚫어져라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천재의 남다른 호기심이라고들 부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서글픈 구석이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까지 숨죽여 자세히 뜯어보는 눈은요, 되게 어린 시절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란 외로운 아이의 시선에서 만들어지곤 하니까요.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 주변의 모든 것을 살피던 그 불안한 눈빛이 결국 세상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천재의 눈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결국 가업을 이을 수 없었던 소녀는 14살 무렵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미술 공방으로 보내집니다. 법률가의 문은 닫혔으니 손재주를 살려 먹고 살 길이라도 찾아보라는 뜻이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시절 스승의 지휘 아래 함께 완성한 작품인데요. 왼쪽 아래에 두 천사 중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천사 한 명만 제자였던 어린 다빈치가 맡아서 그렸습니다. 스승이 붓을 쥐어주며 내어준 귀퉁이 한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앙의 주인공 대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저 구석짜리 천사 하나에게로만 쏠려버린 겁니다. 빛을 머금은 머리칼과 살아 숨쉬는 듯한 표정까지 스승의 솜씨보다 더 나아 보였거든요. 제자가 그린 이 천사를 본 스승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붓을 꺾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내용은 훗날 덧붙여진 이야기라 조금 과장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일화가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건 이 어린 소년의 처지가 참 위태로워졌다는 점입니다. 집에서도 밀려나 겨우 얹혀 살던 공방에서 자기를 먹여주고 가르쳐준 스승을 단숨에 앞질러 버린 거잖아요. 스승을 넘어서 버린 천재 제자. 남들이 보기엔 눈부신 승리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어린 다빈치에게는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스승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시선 속에서 내 재능 때문에 또 겉돌다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서늘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을 테니까요. 어디로 가든 온전히 머물 내 자리는 없다는 그 막막함이 소년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가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 궁정에서 그린 유명한 초상화 한 점을 보시겠어요? 하얀 털을 가진 담비를 품에 안고 있는 17살 남짓된 앳된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당시 밀라노를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의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법적인 정식 아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 이 소녀의 진짜 자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방에 머물렀겠지만
귀한 손님들이 궁전에 모여드는 날에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발끝만 내려다봤을 겁니다. 남들 앞에 당당히 소개할 공식적인 이름과 직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젓이 눈앞에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그 집안의 족보나 공식 명단에는 단 한 줄도 오를 수 없는 사람. 다빈치는 단번에 그 소녀의 처지를 알아챘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평생을 바로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람들을 그저 멀리서 알아보고 지나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기댈 곳 없는 이들을 하나둘씩 조용히 자신의 곁으로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10살 남짓 된 어린 소년 하나가 다빈치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많이 가난한 집에서 온 아이였어요. 다빈치는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번듯한 옷부터 지어 입히려고 했습니다. 셔츠 2벌과 바지, 외투를 맞출 돈을 미리 봉투에 따로 빼두었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온 지 딱 이틀 만에 이 맹랑한 소년이 그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나 버립니다. 아무리 다그쳐 물어도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했다고 다빈치는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기막힌 도둑질 기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몇 월 며칠에는 아끼던 은붓이 사라졌다. 손님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비싼 가죽을 몰래 내다 팔아 군것질을 했다. 날짜와 훔쳐간 물건의 가격을 가계부 쓰듯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얼마나 기가 찼던지 노트 여백에는 이 소년을 향해 도둑놈, 거짓말쟁이, 고집불통, 탐욕쟁이 이런 거친 욕설을 4개나 꾹꾹 눌러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당장 쫓아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이 골칫덩이 소년을 맺히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한 집에서 데리고 살아요. 그림에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생 대단한 화가로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다빈치는 소년에게 계속해서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노트에 기록된 것만 20벌이 넘고 심지어 자기가 입는 옷보다 훨씬 비싸고 화려한 비단 옷을 사입히기도 했어요. 말을 태워주고 머나먼 여행길에 늘 데리고 다녔으며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한 손으로는 괘씸한 잘못을 또박또박 적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값비싼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다빈치는 이 아이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곁에 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자꾸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딱히 내세울 장점도 없어서 남들은 대체 왜 아직도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챙겨주냐고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못 놓는지 남들에게 똑부러지게 설명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 스스로도 가끔은 답답한 그런 사람. 다빈치 역시 남들에게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는 있었어요. 내 자리가 없어 문 밖에서 서성이던 그 시린 서름이 어떤 것인지를요.
밀려나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마저 그 차가운 문 밖으로 내몰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조용히 곁에 품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40 무렵 밀라노에서 한창 이름을 날리던 그의 집에 나이 지긋한 여인 한 명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의 노트에는 그저 여인의 이름 석자와 집에 들어온 날짜만 짤막하게 적혀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어린 시절 헤어져야 했던 그의 친어머니 카테리나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름과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는 데다 마침 그 무렵 시골에서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비록 노트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똑똑히 적어두진 않았지만요. 그 여인은 다빈치의 집에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고, 다빈치는 그녀의 마지막 길에 든 장례 비용을 노트에 아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당의 켤 촉각, 무거운 관을 운구해준 일꾼들에게 쥐어준 품삯, 명복을 비는 종을 울린 비용, 흙을 파 무덤을 만든 삭, 그리고 기도를 올려준 성직자에게 드린 돈까지, 항목 하나하나마다 동전 몇 입까지 정확히 계산해줬고, 맨 아래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최종 합계 금액을 더해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 슬프다거나 가슴이 찢어진다는 감정의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시냇물이 소용돌이치며 꺾이는 모양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몇 장씩 노트를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했을 사람의 마지막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메마른 숫자 몇 개만 남겨둡니다. 슬픔을 표현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차마 글로 적는 순간 그 거대한 상실과 슬픔이 진짜가 되어 나를 집어삼킬까봐 끝내 적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릴 때요. 신기하게도 눈물도 말도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멍하니 아주 쓸데없이 사소하고 사무적인 일에 매달리게 돼요. 장례식장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각 맞춰 정리하고, 조문객이 몇 분이나 다녀가셨는지 세어보고, 손님상에 국이 식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처럼요. 결코 무정하고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뭐라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바스러질 것 같으니까 가까스로 버텨내는 거잖아요. 평생 자기 속마음을 글로 털어놓지 못했던 남자.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밉다는 말 한마디 변변히 남기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촉값과 종소리 값을 꼼꼼히 적어둔 그 낡은 노트 한 장이 그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의 젊은 국왕이 그를 극진히 모셔갔거든요. 거창한 예술작품을 주문하려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혜로운 노인과 곁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그 무렵 다빈치는 뇌졸중으로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 더 이상 붓을 쥐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얼마 전, 그는 침상에 누워 공증인을 불러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런데 종이 위가 온통 사람들의 이름으로 빼곡해요. 평생에 걸쳐 남긴 수천 장의 노트와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젊은 제자 멜치에게 전부 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땅이었던 포도밭은 정확히 반으로 나눠 30년을 함께하며 온갖 속을 썩였던 그 도둑 제자에게 절반을 떼어줍니다. 노트에 험한 욕을 4개나 적어두게 했던 그 골칫덩이 소년이 어느덧 4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될 때까지 품어준 거죠. 나머지 절반의 땅은 오랜 세월 굳은 일을 도맡아준 하인에게 남겼고, 집안일을 돌봐주던 하녀에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라고 고급 모피가 덧대진 좋은 외투 한 벌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 장례식 풍경까지 세세히 적어뒀는데요. 이름 없는 가난한 사람들 60명이 횃불을 들고 자신의 마지막 길을 뒤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가난한 이들에게 쥐어줄 수고비까지 동전 하나 빼놓지 않고 계산에 적어두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계 부수듯 계산기 두드리며 끝낸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넬 줄 모르는 뚝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애 마지막 장부에는 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 올린 채 떠난 겁니다. 그가 끝내 색을 다 입히지 못하고 스케치 상태로 남겨둔 미완성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는 참 기구한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다빈치가 세상을 떠나고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미술상이 돈을 더 벌 욕심으로 이 나무판에 톱을 댑니다. 가장 정교하게 그려진 성인의 얼굴 부분만 네모나게 도려내서 비싸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렇게 얼굴과 몸통이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몸통 조각은 고물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미술을 사랑했던 한 수집가에 의해 이 흩어진 조각들이 기적처럼 차례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칼질당한 그 조각들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도로 이어 맞췄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티칸에서 만나는 이 그림은 바로 그렇게 다시 꿰매어진 작품입니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인의 가슴과 얼굴 주변으로 선명한 톱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돈이 되는 부분만 도려내려 했던 세상의 계산 속에서도 그림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온전한 한 장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지도 못했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품고 있지만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인 이 그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꿰맨 자국까지 그림의 일부로 귀하게 품어 안았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그림과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덜 완성되었어도 삶에 깊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요. 세상은 다빈치를 향해 끊임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너는 정식 자식이 아니니까 여기까지야. 너는 대학도 갈 수 없고 공증인도 될 수 없어. 세상의 차가운 잣대로 그의 자리를 재단하려 했죠. 하지만 그는 남들이 그어놓은 테두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들은 틈만 나면 사고치는 제자를 보며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왜 저런 놈을 아직도 데리고 있느냐고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다면
다빈치가 그 사람을 30년이나 곁에 두었을까요? 남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오직 다빈치만 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진짜 온기와 진면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내칠 때 다빈치는 자기가 본 것과 느낀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던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나를 평가하는 시선, 이래야 맞다, 저래야 한다 하며 흔들어대는 말들이요. 그런 말들에 부딪히다 보면 문득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나 혼자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틀렸다고 손가락질해도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분명하고 내 눈에 보이는 진심이 있다면 굳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등을 돌려도 내가 보았고 내가 믿는 나의 마음 하나 붙잡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다빈치가 남긴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남들의 시선 속에서 내 중심을 지키느라 고단했을 당신에게 이 밤이 편안한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오롯이 당신만의 평온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